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 한가운데 50살이 넘은 거구의 남자가 7살 아이의 품에서 편지를 낚아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거지 같은 핏줄은 어쩔 수 없어. 버려진 말은 짓밟는 게 규칙이야. 남자는 찢어진 편지를 구두발로 무참히 짓밟으며 아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5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머니에서 낡은 장기알을 꺼내 짓밟힌 편지 위에 쾅 내려놓더니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죠. 장군, 아저씨 목숨은 이제 이 판 위에 있어요. 7살 아이는 대체 왜 목숨을 걸고 재벌 연회장에 뛰어든 걸까요? 그리고 이 아이의 장기 한 판이 어떻게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을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그 답을 아시게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연회장은 눈이 부실 만큼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대형 샹들리에 수십 개가 쏟아내는 금빛 불빛이 대리석 바닥 위로 흘러내렸고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수백 명의 하객들이 크리스탈 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죠. 연회장 한가운데에는 특별히 마련된 대국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비단 천이 덮인 단상 위 최고급 원목 장기판을 사이에 두고 한쪽 의자에 태성그룹의 절대 권력자 진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 회장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서운 눈빛을 잃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지병 탓인지 틈만 나면 주먹으로 입을 가리고 쿨럭쿨럭 마른 기침을 쏟아냈고 옆에 선 비서가 재빨리 물잔을 내밀었습니다. 됐어, 물러서 있으라고. 기침 좀 한다고 죽기야 하겠나. 진 회장이 물잔을 밀어내며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기침을 삼킨 진 회장은 반상 위에 놓인 장기알들을 천천히 훑어보며 도전자가 올 자리를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정문을 지키던 경호원 2명의 다리 사이로 작은 몸뚱이 하나가 미꾸라지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키가 겨우 경호원의 허벅지에 닿을까 말까 한 아이였습니다. 때가 잔뜩 낀 파란색 점퍼에 코끝이 벌겋게 17살 소년 김지훈이었죠. 야야야 꼬마, 거기서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거야. 경호원이 허둥지둥 손을 뻗었지만 지훈은 이미 하객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들고 가던 샴페인 쟁반 밑을 숙여 지나치고 의자 다리 사이를 기어서 통과하고 누군가의 외투 자락에 걸려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찰싹찰싹 두드리는 소리가 웅성거리는 연회장 안에 울려 퍼졌죠. 지훈은 단상 위로 두 손을 짚고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진 회장의 맞은편 텅 빈 도전자 의자에 엉덩이를 탁 걸치고 앉은 아이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른손에는 낡아서 광택이 다 벗겨진 나무 장기알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유일한 유품, 초자가 새겨진 그 장기알이었죠. 이게 무슨... 진 회장이 눈을 크게 뜨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경호원 3명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며 아이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잠깐 손대지 마라. 진 회장이 굵은 목소리로 경호원들을 제지했습니다. 지훈이 쥐고 있던 낡은 장기알을 반상 위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탁 하는 경쾌한 소리가 조용해진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진 회장의 눈썹이 꿈틀 올라갔죠. 이 녀석 봐라. 이 술을 이 꼬마가 둔 거란 말이야? 진 회장이 반상 위에 장기알 배치를 들여다보며
감탄 섞인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가 놓은 그 한수는 기존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기가 막힌 묘수였습니다. 수십 년간 장기를 더온 진 회장조차 한눈에 알아볼 만큼 날카롭고 대담한 수익이었죠. 진 회장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몸을 더 앞으로 숙인 그 찰나 지우는 의자에서 살짝 일어나 회장의 귓가로 바짝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절대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기면 우리 아빠 누명 풀어주세요. 우리 아빠는 도둑이 아니에요. 진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을 들어 단상 아래 VIP석 한가운데를 정확히 가리켰죠. 그곳에는 다리를 꼬고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와인잔을 기울이던 태성그룹의 실세 박기철 상무가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가 범인이에요. 우리 아빠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나쁜 사람이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진 회장의 두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VIP석에서 아이의 손가락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박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흔들려 붉은 와인 몇 방울이 흰 셔츠 위로 튀었죠. 박 상무는 벌떡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성큼성큼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붉어졌고 두꺼운 입술이 분노로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거지 새끼가 어디서 기어들어와. 대체 경비는 뭘 한 거야. 당장 이 새끼 끌어내. 박 상무가 경호원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침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박 상무의 핏발선 눈이 지훈의 점퍼 안쪽으로 삐져나온 종이 한 장을 포착했습니다. 구겨지고 눌린 자국이 가득한 그 종이는 지훈의 아빠 태호가 교도소에서 아들에게 보낸 옥중 편지였죠. 박 상무가 거친 손으로 지훈의 점퍼를 움켜쥐더니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지훈이 되찾으려고 팔을 뻗었지만 어른의 손이 닿기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뭐야 이게. 내 애비가 감방에서 보낸 울보 편지야? 아이고, 이걸 가슴팍에 품고 다녔어? 우습기도 하지. 박 상무가 편지를 펼쳐 한번 흘깃 보더니 코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편지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북북 찢어진 하얀 종이 조각들이 단상 위로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박 상무는 그 종이 조각들을 번들거리는 구두발로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사각사각 종이가 구두 밑에서 뭉개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퍼졌죠. 거지 같은 핏줄은 어쩔 수 없어. 애비가 도둑이니까 자식도 도둑이지. 훔친 돈으로 밥이나 빌어먹던 놈의 씨앗이 감히 여길 기어들어와. 박 상무가 지훈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500명이 넘는 하객들 앞에서 아이의 아빠를 도둑으로 만들어버리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버려진 말은 짓밟는 게 규칙이야. 알아듣겠어. 이 꼬마야. 박 상무가 지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작은 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운동화 바닥이 단상 위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버텼고 두 다리가 꿋꿋하게 땅을 딛고 섰습니다. 연회장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지훈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코와 매서운 추위에 갈라진 입술 사이로 고른 숨소리만 새어나왔죠. 지훈은 천천히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꺼낸 것은 아까 반상 위에 올려놓았다가 소란통에 도로 쥐었던 낡은 나무 장기알 초였습니다. 지훈은 박 상무의 구둣발 밑에 짓밟혀 너덜너덜해진 편지 조각들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종이 위에 낡은 장기알을 쾅 소리가 나도록 힘껏 내려놓았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7살 아이가 50살이 넘은 거구의 남자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장군, 지훈의 입에서 또렷한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아저씨 목숨은 이제 이 판 위에 있어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 편지를 찢었으니까 나는 아저씨 인생을 찢을 거예요. 제가 이기면 우리 아빠 돌려주세요. 서늘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7살 아이에게서 나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백이 단상 위를 꽉 채웠죠. 박상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반발짝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마의 땀방울이 샹들리에 빛에 번들거렸죠.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박상무가 더듬거리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을 깬 것은 박상무의 날카로운 눈짓이었습니다. 눈짓을 받은 경호원 2명이 양쪽에서 지훈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지훈의 작은 운동화가 단상 바닥에서 들렸고 아이의 몸이 질질 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끌어내, 당장 끌어내.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박상무가 뒤돌아서며 악을 썼습니다. 진 회장이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는 순간 경호원들은 이미 지훈을 연회장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쾅 닫히며 아이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단상 위에는 짓밟힌 편지 조각들과 그 위에 놓인 낡은 장기알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 회장은 그 장기알을 말없이 내려다보았고 옆에 선 비서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박상무는 양복 소매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아무렇지 않은 척 VIP석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와인잔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을 숨기려 잔을 한 번에 비워버린 뒤를 악물었습니다. 연회장 밖 차가운 복도에 내팽개쳐진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난 찰과상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이는 그것을 손등으로 한번 문지를 뿐이었죠.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텅 빈 것을 확인한 지훈의 입술이 한번 파르르 떨렸습니다. 편지도 장기알도 모두 저 안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울지 않았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쥔 채 연회장의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아이의 벌건 코끝을 파고들었지만 지훈의 눈빛은 샹들리에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에서 쫓겨난 그날 밤 지훈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아빠 태호가 구속된 뒤 살던 단칸방은 밀린 월세 때문에 문에 빨간 딱지가 붙었고 친척이라곤 연락이 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죠.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겨울밤 칼바람이 얇은 파란 점퍼 사이를 파고들 때마다 지훈의 이가 딱딱딱 부딪혔습니다. 부서진 벽돌과 녹슨 철근이 뒤엉킨 철거촌 공터 구석, 지훈은 커다란 쓰레기통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언 손가락으로 뚜껑을 밀어 올리자 퀴퀴하고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비닐봉지 사이를 더듬던 손끝에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이 잡혔습니다. 곰팡이가 핀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낸 지훈은 남은 빵을 입에 밀어 넣었지만 침도 나오지 않는 바짝 마른 입안에서 빵이 목구멍에 걸려 캑캑 기침만 터져 나왔습니다. 그 시각 도심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션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노천 스파에 몸을 담근 박상무가 흡족한 표정으로 기지개를 켰죠. 오비서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샴페인 병의 코르크 마개를 뻥하고 터뜨렸습니다. 상무님, 오늘 연회장에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은 무슨 큰일. 7살짜리 거지 새끼가 뭘 할 수 있겠어.
박상무가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키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 앞에서 손가락질까지 했으니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는 무슨 혹시야. 증거는 내가 다 처리했고 김태호 그 자식은 내가 만들어 놓은 누명 뒤집어 쓰고 20년은 썩을 거야. 박상무가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꼬마는 내일이면 굶어서 어디 골목에 쓰러져 있겠지. 아, 시원하다. 이 맛에 사는 거지. 따뜻한 스파 물속에서 느긋하게 다리를 뻗는 박상무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얼음장 같은 바닥에서 죽어가는 아이의 존재 따위는 세상에 없다는 듯 했습니다. 다시 철거촌. 지우는 더 이상 쓰레기통을 뒤질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작은 몸을 새우처럼 동그랗게 말고 콘크리트 바닥에 누운 아이의 입술이 시퍼렇게 변해가고 있었죠. 손끝과 발끝의 감각은 사라졌고 점퍼 위로 서리가 내려앉아 하얀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골목에서 무료 급식소에 남은 식자재를 리어카에 싣고 가던 강 노인이 쓰레기통 옆에 웅크린 작은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아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 강 노인은 리어카를 내팽개치고 달려와 꽁꽁 언 지훈을 두 팔로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볼에 손등을 대본 강 노인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죠. 큰일 날 뻔했네. 이 아이 얼음덩이가 됐어. 조금만 더 늦었으면. 강 노인은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을 벗어 아이를 감싼 뒤 등에 업고 급식소를 향해 뛰었습니다. 주방 바닥에 전기장판을 켜고 지훈을 눕힌 강 노인은 펄펄 끓는 국밥 한 그릇을 말아 숟가락을 아이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자, 입 벌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삼켜.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자 지훈의 굳어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습니다. 눈앞에 놓인 국밥 그릇을 알아본 지훈이 두 손으로 그릇을 움켜쥐고 국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한다. 더 있으니까 급하게 먹지 마. 강 노인이 안쓰러운 얼굴로 아이의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국밥 두 그릇을 비운 지훈의 얼굴에 겨우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때 지훈의 눈이 급식소 구석에 놓인 낡은 장기판에 멈추었습니다. 할아버지, 장기 두세요? 강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빛을 읽어낸 것이죠. 한 판 더 볼래?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너 수가 오가자 강 노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수를 7살짜리가 둔다고? 너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우리 아빠요. 아빠가 매일 밤 저한테 장기 가르쳐 줬어요. 아빠가? 내 아빠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훈이 장기하를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태성그룹에서 300억 비자금을 만든 진범은 박상무인데 그 죄를 아빠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것, 연회장에서 진 회장에게 범인을 지목했지만 쫓겨났다는 것을 또박또박 이야기했죠. 그래서 장기로 이기면 아빠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네. 진 회장 할아버지가 장기를 좋아하시니까요. 제가 이기면 우리 아빠 이야기를 들어줄 거예요. 강 노인은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지훈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눈가에 물기가 어렸죠. 세상이 널 반상 밖으로 밀어냈다고 울지 마라. 살아남아서 다시 판 위에 올라가면 그만이야. 할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지훈이 강 노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른이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넨 것이 아빠 이후로 처음이었죠. 이 할아버지가 평생 장기 하나는 나만 부럽게 뒀다.
내가 가진 거 전부 너한테 알려줄게. 대신 약속해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지훈이 주저없이 대답하며 점퍼 안주머니에서 낡은 나무 장기알 초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아빠가 남겨준 거예요. 이걸 쥐고 있으면 아빠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마음이면 된다. 내일부터 당장 시작이다. 비급 하나도 안 남기고 전부 가르쳐 줄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해라. 강 노인이 아이의 손 위에 자신의 커다란 손을 포개며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꼭 이겨서 우리 아빠 데려올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7살 아이답지 않은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노인은 그 눈빛에서 절대 꺾이지 않을 의지를 확인하고 코끝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죠. 그날 밤 지훈은 급식소 한편에 마련된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전기장판에 온기가 얼어붙었던 손끝과 발끝을 천천히 녹여주었죠. 지훈은 이불 속에서 낡은 장기알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새근새근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강 노인의 급식소에 머물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장기판 앞에 앉은 지훈은 강 노인이 전수하는 비급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죠. 자, 여기서 말을 이쪽으로 빼면 어떻게 되지? 강 노인이 장기알을 톡 밀며 물었습니다. 상이 길이 막혀요. 그러면 세수 뒤에 차로 외통수예요. 세수가 아니라 내수다. 다시 봐라. 아니에요, 할아버지. 여기서 포가 한 칸 올라가면 상이 움직일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세수예요. 강 노인이 장기판을 들여다보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녀석이 또 스승을 이기려고 하는구나. 맞다, 세수가 맞아. 지훈의 포토그래픽 메모리와 천재적인 수익기는 강 노인의 특훈 아래 하루가 다르게 만개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예선대회에서 성인 고수 3명을 연달아 꺾은 지훈의 이야기가 텔레비전 뉴스에 실렸죠. 7살 천재 소년, 전국 장기대회 본선 진출. 화면 속 지훈이 장기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본 박상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죠. 이 새끼가 아직도 살아서 깨갱거려? 오비서. 네, 상무님. 오비서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꼬마가 머물고 있는 급식소가 어디냐? 용역 불러서 쑥대밭을 만들어. 다리가 부러지든 팔이 부러지든 다시는 장기판 앞에 못 앉게 만들란 말이야. 상무님, 아이한테 그렇게까지 하시면 언론에. 언론? 철거촌 급식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당장 해. 박상무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오 비서는 입술을 질끈 깨물고 방을 나섰죠. 그날 한밤중이었습니다. 급식소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쇠파이프를 든 사내 4명이 우르르 밀고 들어왔습니다.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깡패들의 눈빛이 형광등 아래서 흉악하게 번들거렸죠. 누구야? 여긴 급식소야. 강 노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늙은이. 선두에 선 깡패가 쇠파이프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다른 깡패 하나가 구석에 놓인 장기판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쳐 2 동강을 냈습니다. 꼬마, 너 지훈이지? 덩치가 가장 큰 깡패가 이불 속에서 벌벌 떠는 지훈 앞에 쪼그려 앉으며 쇠파이프를 아이의 턱 밑에 갖다 댔습니다. 장기대회 나간다며? 형이 딱 한 번만 말해줄게. 포기해. 싫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깡패의 눈이 가늘어졌죠. 싫다고?
야, 이 꼬마가 배짱이 있네. 깡패가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강 노인이 온몸을 던져 지훈을 껴안고 등을 돌렸습니다. 이 아이한테 손대려면 나를 먼저 밟고 가라. 쇠파이프가 강 노인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 노인이 신음을 삼켰지만 지훈을 감싼 팔은 풀지 않았죠. 대회 포기 안 하면 다음엔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 버린다. 똑똑히 기억해라, 꼬마야.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깡패들은 쇠파이프를 내던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한 것이었죠. 난장판이 된 급식소 바닥에 주저앉은 지훈의 눈에 흩어진 장기알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하나 주워 담던 지훈의 손이 멈추었죠.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던 아빠의 유품, 낡은 나무 장기알 초가 충격으로 두 동강 나 있었습니다. 아! 지훈이 부서진 장기알 두 조각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장기알의 텅 빈 밑동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굴렀습니다. 이게 뭐야? 지훈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집어 올렸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마이크로 SD카드였죠.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장기알 안에 이게 들어 있었어요. 강 노인이 허리를 부여잡고 다가와 지훈의 손바닥 위에 놓인 SD카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장기알 속에 있었다고? 네. 아빠가 잡혀가기 전날 밤에 이 장기알을 제 주머니에 찔러 넣으면서 그랬어요. 지훈의 눈이 과거를 더듬었습니다. 아빠 태호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경찰의 고함 소리에 허둥대면서도 지훈의 점퍼 주머니에 낡은 장기알을 억지로 밀어 넣던 그 밤이 떠올랐죠. 지훈아,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갖고 있어. 알겠지? 아빠가 다급하게 당부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뭔가 여기에 숨겨놓은 것 같아요. 강 노인이 급식소 구석에 놓인 낡은 컴퓨터를 켜고 SD카드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죠. 태성그룹의 불법 자금 흐름과 박상무의 차명 계좌가 적힌 이중장부 파일에 이름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아빠가 모아놓은 증거 아니에요? 틀림없다. 이게 있으면 내 아빠의 누명을 벗길 수 있어. 강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원본 파일을 열려고 하자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복잡한 암호와 함께 최고 수준의 보안 프로그램이 파일을 굳게 잠그고 있었죠. 잠겨 있어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열 수가 없어요. 이런 걸 풀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를 고용하려면 돈이. 강 노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훈의 눈이 반짝였죠. 할아버지, 전국 장기대회 우승 상금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다. 그 돈이면 돼요? 충분하고도 남지.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서진 장기알 두 조각과 SD카드를 주워들더니 작은 주먹을 꽉 쥐었죠. 이 암호를 풀고 우리 아빠의 결백을 밝힐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해요. 지훈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대회를 포기할 줄 알았던 아이가 오히려 더 단단한 동기를 얻게 된 것이죠. 할아버지, 이거 목에 걸고 다닐래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지훈은 부서진 장기알 조각과 SD카드를 튼튼한 끈으로 엮어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목에 건 지훈이 손으로 그 목걸이를 꼭 움켜쥐었죠. 그래, 그게 내 아빠가 남긴 가장 큰 무기다. 목숨처럼 지켜라. 강 노인이 지훈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울 가요. 본선에서 꼭 우승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훈과 강 노인은 부서진 출입문을 뒤로 한 채
전국 장기대회 본선이 열리는 서울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국 장기대회 본선 대회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관중이 빼곡히 들어찬 객석 사이로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7살 천재 소년의 등장은 이미 전국적인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 진출. 외통수입니다. 지훈이 담담하게 선언하자 맞은편에 앉은 성인 고수가 장기야를 떨어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회전, 2회전, 3회전. 지훈은 각 노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인 고수들을 차례로 격파하며 파죽지세로 연승을 거뒀죠. 할아버지, 3판 다 이겼어요. 지훈이 대기실로 뛰어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 근데 방심하면 안 된다. 진짜 승부는 준결승부터야. 각 노인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각 노인의 눈가에는 숨길 수 없는 걱정이 서려 있었죠. 그 무렵 서울 시내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박상무가 장기협회 대회 위원장 최 국장을 은밀히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현금이 빼곡하게 들어찬 사과 상자 2개가 놓여 있었죠. 최 국장, 이거 안에 3억이 있어. 세는 건 나중에 하고. 박상무가 사과 상자 뚜껑을 열어 보이며 턱짓을 했습니다. 최 국장의 눈이 현금 다발을 보자마자 휘둥그레졌죠. 상무님, 이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맹랑한 꼬마 새끼가 결승에 올라가는 것을 막아. 준결승에서 확실하게 밟아버려. 아이 하나 밟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생방송이 돌아가고 있어서 너무 노골적이면. 그러니까 머리를 쓰라는 거 아니야. 대진표 조작이든 심판 매수든 네가 알아서 해. 3억이면 충분하잖아. 최 국장이 사과 상자 안의 현금 다발을 손가락으로 한번 튕기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충분하고 말고요. 걱정 마십시오, 상무님. 제 대회장 안에서 제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돈에 매수된 최 국장은 대진표 추첨 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준결승에서 지훈이 가장 악랄한 기풍을 가진 전년도 우승자와 맞붙게 만든 것이죠. 준결승전 당일 아침, 대국장에 입장하려는 지훈의 앞을 최 국장이 가로막았습니다. 뚱뚱한 몸을 숙여 아이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며 비릿한 입냄새를 내뿜었죠. 꼬마야, 형이 한 가지 알려줄게. 애새끼 하나 밟는 게 대수냐? 내 대진표 안에선 내가 왕이야. 알아서 져. 지훈이 한 발짝 물러서며 최 국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안 져요. 뭐? 이 꼬마가. 최 국장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코웃음을 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좋아, 그럼 두고 보자. 최 국장은 보호자인 각 노인의 대국장 입장을 금지시켰습니다. 나이 제한 규정을 핑계로 댄 것이었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보호자 입장을 막을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각 노인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에요, 어르신. 대회 운영에 간섭하시면 선수 자격 박탈도 가능합니다. 최 국장이 능글맞게 웃으며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각 노인의 양팔을 잡고 대기실로 밀어냈죠. 할아버지. 지훈이 뒤를 돌아보았지만 각 노인은 이미 대국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괜찮다. 네가 배운 대로만 두면 돼. 할아버지를 믿어라. 각 노인의 목소리가 닫히는 문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7살 아이는 홀로 차갑고 낯선 무대 중앙에 남겨졌죠.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전년도 우승자는 처음부터 교묘한 방해를 시작했죠. 틈만 나면 헛기침을 크게 내뱉었고 장기야를 판 위에 쾅쾅 내리치며 신경을 긁는 소음을 만들었습니다. 지훈이 이를 악물고 집중하려 할 때마다
심판이 끼어들었습니다. 김지훈 선수, 제한 시간 경고. 한 번 더 지체하면 실격 처리합니다. 지훈이 겨우 10초를 넘겼을 뿐인데 심판이 노란 경고 카드를 꺼내 들었죠. 상대 선수는 30초를 넘겨도 아무 제재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시간 안 넘었는데요.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 경고입니다. 심판이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지훈의 좁은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소음과 억지 경고가 겹치자 평소에 보지 않던 치명적인 악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수세에 몰린 지훈의 작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대국장 밖 유리창 너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강 노인이 주먹으로 유리를 쾅 내리쳤습니다. 저건 반칙이야. 심판이 한쪽 편만 들고 있잖아. 강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한 발짝만 더 움직이시면 선수 실격 처리됩니다. 이 도둑놈들이. 강 노인이 발을 동동 구르며 분노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상대 선수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장군을 불렀습니다. 객석에서 안타까운 탄성이 쏟아졌고 VIP실에서 모니터로 상황을 지켜보던 최 국장은 득이양양하게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끝났네. 애새끼가 어딜 감히. 최 국장이 혼잣말을 내뱉으며 와인을 홀짝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지훈이 목에 걸린 부서진 나무 장기알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나무 조각의 거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감옥에 갇힌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죠. SD카드 안에 잠긴 비밀 파일, 아빠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 지훈은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추었죠. 갑자기 지훈이 주머니에서 검은색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아이. 객석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은 그 손수건으로 자신의 양쪽 눈을 꽁꽁 가려버렸죠. 장내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완전히 가린 7살 아이가 장기판을 보지 않은 채 입으로 좌표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473. 지훈의 또렷한 목소리가 조용한 대국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대 선수의 미소가 얼어붙었고 객석의 숨소리마저 멈추었죠. 눈을 가린 지훈이 머릿속 장기판만으로 대국을 이어가는 맹기 상태에 돌입하자 대국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상대 선수의 손이 장기알 위에서 멈추었죠. 뭐야 이 꼬마. 눈을 가리고 둔다고? 상대 선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473에서 33으로 이동. 지훈의 입에서 정확한 좌표가 흘러나왔습니다. 심판이 지훈의 지시대로 장기알을 옮기자 상대 선수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죠. 한 수 한 수가 정확히 급소를 찔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각을 스스로 차단한 지훈에게는 상대의 헛기침 소음도 심판의 억지 경고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머릿속 장기판에만 집중한 아이의 수익기는 한 수 한 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이게 말이 돼? 상대 선수가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떨리는 손으로 장기알을 집어들었습니다. 무리한 공격을 시도했지만 지훈은 이미 세수 앞까지 읽고 있었죠. 2호에서 3사로. 지훈이 차분하게 좌표를 불렀습니다. 그 한 수에 상대의 차와 포가 동시에 묶여버렸죠.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눈 안 보고 저걸 두는 거야? 천재다, 천재. 저건 사람이 둘 수 있는 장기가 아니야. 관중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멘탈이 완전히 나간 상대 선수는 손가락이 떨려 장기알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집어 올리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마지막 수.
지훈이 안대를 훌렁 벗어 던졌습니다.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지훈의 맑고 서늘한 눈이 상대 선수를 정면으로 쏘아보았죠. 아저씨가 훔쳐보던 그 판, 저는 눈 감고도 다 보였어요. 지훈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상 위에 마지막 장기야를 탁 내려놓았죠. 외통수입니다. 대국장이 찢어질 듯한 박수갈채와 환호성으로 들끓었습니다. 상대 선수는 장기야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고개를 떨어뜨렸고 수백 명의 관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7살 천재 소년의 이름을 연호했죠. 같은 시각 태성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조끼를 입은 검찰 수사관 16명이 줄지어 엘리베이터에서 쏟아져 나왔죠. 지훈 측의 익명 제보를 받고 출동한 수사관들은 박상무의 비밀 사무실 철문을 유압 절단기로 잘라내고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금고 열어. 전부 압수해. 수사관들이 벽면 금고를 강제로 따자 안에서 현금 다발과 비밀 서류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상무의 차명 계좌 내역이 줄줄이 드러났고 검찰은 즉각 계좌 동결 조치에 들어갔죠. 악역의 철옹성에 치명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대국장. 지훈이 화려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릴 때 VIP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던 최 국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이겼다고? 말도 안 돼. 3억을 처먹고 이 꼴이야. 최 국장이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판 무효야, 무효. 맹기는 정식 규정에 없어. 당장 결과를 뒤집어. 최 국장은 씩씩대며 심판실로 뛰쳐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열고 들어간 최 국장은 심판의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죠. 야, 내가 돈을 얼마나 처먹였는데 애새끼 하나 못 밟아. 3억이야, 3억. 그 돈 받아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최 국장이 심판을 흔들며 침을 튀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고도 줬고 소음도 만들었는데 그 꼬마가 눈을 가려버리니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판이 울상을 지으며 더듬거렸죠. 소용이 없긴 뭐가 없어. 결과를 무효로 돌려놔, 당장. 안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끝장이야. 최 국장이 발을 동동 구르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최 국장은 모르고 있었죠. 심판실 책상 위에 방송국 기술팀이 설치해둔 고성능 생방송 마이크가 빨간 불을 깜빡이며 켜져 있었다는 것을. 최 국장의 비열한 자백이 그대로 대국장 스피커와 전국 생방송으로 동시에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3억을 받고 대진표를 조작했다고? 심판을 매수해서 꼬마를 밟으려고 했다고? 객석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관중들의 분노한 고함이 대국장 천장을 뒤흔들었죠. 스피커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를 뒤늦게 알아챈 최 국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마이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켜져 있었어? 최 국장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비틀거리며 심판실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지만 분노한 관중들이 복도 출입구를 겹겹이 가로막고 있었죠. 저놈이야. 돈 받고 대회를 조작한 놈. 어딜 도망가려고. 관중들의 손가락질과 야유 속에서 최 국장은 벽에 등을 붙이고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곧이어 방송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심판실 앞에 도착했죠.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시킨 사람이 따로 있어요.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최 국장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 국장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죠. 수십 대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최 국장의 찌질한 얼굴을 비추었고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된 채 비참하게 연행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대기실에서 풀려난 강 노인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굵은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이 녀석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 강 노인이 지훈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지훈은 강 노인의 목을 꼭 껴안으며 관중들의 환호에 작은 손을 흔들어 화답했죠. 그 무렵 병상에서 텔레비전 중계를 지켜보던 진 회장이 기침을 멈추었습니다. 화면 속 지훈의 압도적인 모습에 진 회장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죠. 이 녀석? 그때 그 꼬마가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진 회장이 비서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결승전 대국석을 준비해라. 이 늙은이가 직접 상대해줘야겠어. 모든 방해물을 실력으로 박살낸 지훈은 당당히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아빠를 구할 증거에 암호를 풀 상금이 코앞이었죠. 지훈은 목에 걸린 장기알 목걸이를 꼭 움켜쥐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승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급식소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죠. 강 노인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태호 수감자 보호자 되십니까? 긴급 연락드립니다. 수감자가 각혈을 하며 의식을 잃어 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했습니다. 강 노인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빠져 전화기가 덜커덕 소리를 냈죠. 할아버지, 무슨 전화예요? 지훈이 강 노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 노인은 차마 바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죠. 지훈아, 아빠가 병원에 실려가셨다. 아빠가요? 왜요?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 노인이 지훈의 손을 꽉 잡았죠. 지금 당장 가보자. 빨리.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훈과 강 노인 앞에서 담당 의사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외부 충격으로 급성 백혈병이 발병했습니다. 백혈병이요? 아빠가 왜 백혈병에 걸려요? 지훈이 의사의 가운 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의사는 안쓰러운 눈으로 지훈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죠. 수감 중 반복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습니다. 온몸에 멍자국이. 폭행이요? 누가 우리 아빠를 때렸어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 노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죠. 박상무가 입막음을 위해 교도소 내 흉악범들을 매수하여 태호를 지속적으로 구타하도록 사주해온 것이었습니다. 당장 골수 이식과 항암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길어야 한 달을 버티지 못합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를 합하면 의사가 말한 금액에 강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였죠. 아빠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요. 그렇죠, 선생님? 지훈이 의사의 가운을 놓지 않으며 물었습니다. 의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죠.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태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건장했던 아빠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눈두덩이는 검푸르게 꺼져 있었죠. 팔뚝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빠. 지훈이 태호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갑게 식은 아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죠. 아빠, 나야. 지훈이야. 눈 떠봐. 아빠, 제발. 태호의 감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뜨이지 않았습니다. 산소호흡기에서 새어나오는 슉슉 소리만 차가운 중환자실을 채웠죠. 아빠, 나 장기대회에서 이겼어. 결승전만 이기면 돼.
그러면 아빠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죽지 마. 아빠. 지훈이 아빠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연회장에서도 깡패들 앞에서도 조작된 대국장에서도 울지 않았던 아이가 처음으로 무너진 것이었죠. 그때 병원 원장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박상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원장, 나 박기철이야. 태성그룹이 그 병원에 후원하는 돈이 얼마인지 알지? 김태호라는 환자 당장 내보내. 치료 중단시켜. 안 그러면 후원금 일절 끊어버릴 테니까. 원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중환자실로 들어왔죠. 보호자분, 원장님 지시입니다. 내일까지 밀린 수술비와 치료비를 일시불로 결제하지 않으시면 일반 병실로 옮겨야 합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내보내겠다고요? 강 노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숙이며 태호의 팔에 연결된 영양수액줄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지훈이 간호사의 손을 두 손으로 붙잡았죠. 빼지 마세요. 제발 이거 빼지 마세요. 우리 아빠 죽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간호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를 저으며 수액줄을 빼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병실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박상무가 오비서를 대동하고 중환자실 앞에 나타났죠.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박상무의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꼬마 장기 천재. 아빠가 많이 아프신 모양이네. 박상무가 혀를 차며 중환자실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지훈이 눈물 젖은 얼굴로 박상무를 올려다보았죠. 박상무는 몸을 숙여 지훈의 눈높이에 맞추더니 뱀처럼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내 애비 목숨줄이 내 손에 있는데 감히 장기판에 앉아? 그깟 장기알처럼 내 애비도 쓰레기통에 처박아 주마. 지훈의 몸이 떨렸습니다. 박상무가 몸을 일으키며 손가락으로 지훈의 목에 걸린 SD카드 목걸이를 가리켰죠. 간단해.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고 결승전 기권을 발표해. 그리고 그 목에 걸린 거, SD카드. 그거 나한테 넘겨. 그러면 내 애비 목숨만은 살려줄게. 그걸 넘기면 아빠 누명은 영원히 못 벗겨요. 지훈이 목걸이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누명? 내 애비가 숨이 붙어 있어야 누명을 벗기든 말든 하지. 내일까지 안 넘기면 내 애비 산소호흡 기줄부터 뽑아버릴 테니까 똑똑히 생각해. 박상무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강노인이 박상무의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죠.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애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늙은이가. 박상무가 눈짓을 하자 건장한 경호원 두 명이 강노인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강노인의 등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죠. 할아버지. 지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쓸데없이 나서다가 뼈가 부러져도 난 몰라. 내일 아침까지야, 꼬마. 박상무가 양복 소매를 툭툭 털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오비서가 박상무의 뒤를 따르며 복도를 빠져나갔죠. 텅 빈 복도에 지훈과 강 노인만 남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강 노인의 입꼬리에서 피가 흘렀고 중환자실 안에서는 태호의 호흡기 경고음이 삐삐 울리고 있었죠. 지훈은 죽어가는 아빠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강 노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작은 몸이 나뭇잎처럼 떨렸지만 지훈은 주먹을 꽉 쥐고 목에 걸린 장기알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빠, 기다려. 내가 꼭 이길 테니까. 절대 포기 안 해. 지훈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불꽃이 살아 있었습니다. 결승전 당일 태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마련된 밀실 대국장에 지훈이 들어섰습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벽히 차단된 방 안에는 장기판 하나와 의자 2개만 놓여 있었죠. 맞은편에 진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지만 쿨럭쿨럭 터져나오는 기침이 오랜 지병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었죠. 왔구나, 꼬마. 진 회장이 장기판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낮게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오늘 꼭 이길 거예요. 지훈이 의자에 올라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손이 장기알을 집어드는 것에 떨림은 없었죠. 그때 연회장에서 이 늙은이 귀에 대고 속삭이던 그 배짱이 아직도 살아있나 보자. 진 회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지훈이 반상 위에 첫 수를 두었죠.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밀실에 울렸습니다. 한 수, 두 수, 세 수. 진 회장의 장기는 지훈이 지금까지 상대했던 그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한 수 한 수가 깊고 무거웠고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할아버지, 여기에 차를 놓으시면 제포가 잡혀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그걸 벌써 읽었어? 진 회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수 뒤에 마로 저를 가두려는 거 다 보여요. 이 녀석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팽팽한 수싸움이 2시간, 3시간을 넘겼습니다. 진 회장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맺혔고 지훈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서로의 장기알이 하나둘 줄어들며 반상 위는 최후의 결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진 회장이 자신있게 차를 전진시켰습니다. 지훈을 거대한 함정 안으로 몰아넣는 수였죠. 꼬마, 이 수를 어떻게 빠져나갈 셈이냐? 진 회장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장기알 하나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진 회장의 함정을 교묘하게 역이용하는 자리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진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지훈이 놓은 그 한 수는 진 회장의 차와 말을 동시에 위협하는 양수겸장이었죠. 어느 쪽을 살려도 다른 쪽이 죽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완벽한 수였습니다. 진 회장이 반상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쿨럭, 기침이 한 번 터져 나왔죠. 그리고 진 회장의 입에서 껄껄 호쾌한 웃음이 터졌습니다. 졌다. 이 늙은이가 7살한테 졌어. 진 회장이 자신의 장기알을 쓰러뜨리며 완벽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지훈은 승리의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이 의자에서 내려와 진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죠. 할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말해봐라. 우승 상금 안 받을게요. 대신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의료팀을 우리 아빠한테 보내주세요. 우리 아빠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회장에서도 대국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아이가 아빠의 생명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이었죠. 진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쿨럭 기침을 한번 삼킨 뒤 비서를 돌아보았죠. 비서실장. 네, 회장님. 내 전담 의료팀을 김태호라는 환자가 있는 병원으로 지금 당장 보내라. 헬기도 띄워. 늦으면 네가 책임진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즉시 전화기를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진 회장이 지훈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일으켜 세웠죠. 꼬마, 그때 연회장에서 네가 속삭이던 말 기억한다. 이기면 아빠 누명을 풀어달라고 했지. 이 늙은이가 약속을 어긴 적은 없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진 회장의 의료팀이 헬기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자 쫓겨날 뻔했던 태호는
태성그룹 산하 최고급 무균실로 옮겨져 골수 이식 수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원장은 진 회장의 이름 석자에 얼굴이 하얘져서 연신 허리를 굽혔죠. 같은 시각 지우는 우승 상금으로 미리 섭외해둔 최고급 해커에게 SD카드를 넘겼습니다. 암호가 풀렸죠. 박상무의 300억 비자금 조성, 차명 계좌, 살인 교사 지시 내역이 담긴 원본 파일이 모두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걸 검찰에 보내주세요. 내가 직접 검찰청 특수부장한테 전화하마. 진 회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의 직접 통보를 받은 검찰 특수부가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했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박상무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오비서, 당장 인천항으로 차 빼. 중국행 밀항선 연결해놨지? 네, 상무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오비서가 공손하게 차 문을 열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 인천항 인적드문 부두에 도착한 박상무는 밀항선에 오르기 전 오비서의 멱살을 움켜쥐었죠. 야, 오비서. 네가 내 이름으로 이 모든 걸 뒤집어 쓰고 자수해. 알겠어? 네가 다 했다고 해. 그러면 내 가족은 내가 돌봐줄 테니까. 제가요? 상무님이 하신 일을 전부 제가 뒤집어 쓰라고요? 오비서가 고개를 숙인 채 물었습니다. 박상무는 오비서의 어깨를 탁 치며 으름장을 놓았죠. 당연하지. 네가 내 밑에서 얼마나 먹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군요. 오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고개를 숙일 줄 알았던 오비서의 눈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죠. 오비서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박상무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박상무의 스위스은행 차명 계좌번호와 밀항 루트가 빼곡하게 적힌 기밀 서류였죠. 상무님, 꼬리를 자르시려거든 확실히 자르셨어야죠. 독을 품은 꼬리가 어떻게 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비서가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 새끼가 감히. 이성을 잃은 박상무가 오비서의 뺨을 내려치려고 손을 들어 올린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수십 대의 경찰차 사이렌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시뻘건 경광등 불빛이 부두 전체를 나처럼 밝혔죠. 박기철 상무. 꼼짝 마. 무장한 형사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토사구팽을 직감한 오비서가 미리 검찰과 접촉해 박상무의 도주 경로와 비자금 내역을 통째로 밀고 한 것이었죠. 버려진 말은 짓밟는 게 규칙이라고 하셨죠. 상무님, 이번엔 제가 밟을 차례입니다. 오비서가 뒤로 물러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이 배은망덕한 새끼, 내가 널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박상무가 짐승처럼 발악하며 바다를 향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형사 3명이 달려들어 박상무의 팔을 비틀고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눌렀죠. 차가운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살려줘. 제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다 오비서가 한 거야. 박상무가 바닥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습니다. 끝까지 남 탓을 하는 비열한 발악이었죠. 윤 형사의 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지훈이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박상무를 지훈이 내려다보았죠. 지훈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끝났어요, 아저씨.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부두 위를 쓸고 지나갔죠. 모든 진실이 폭로되고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태호는 법정에 섰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태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본 사건은
박기철 상무의 증거 조작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아빠 무죄래. 무죄야.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태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죠. 태호가 두 팔을 벌리자 지훈이 법정 통로를 뛰어가 아빠의 품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 가는 거지? 같이 가는 거지? 그래, 지훈아. 이제 같이 가는 거야. 아빠 기다려줘서 고마워. 태호가 지훈을 꽉 끌어안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의 강 노인이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죠. 같은 법정에서 박상무의 재판도 진행되었습니다. 300억 횡령, 증거 조작, 살인 교사, 교도소 내 폭행 사주. 쏟아지는 혐의 앞에서 박상무는 끝까지 발악했죠. 다 거짓말이야. 오비서가 꾸민 거라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박상무가 피고인석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SD카드에서 나온 원본 파일, 오비서의 증언, 검찰이 확보한 차명 계좌 내역이 빈틈없이 박상무의 목을 조였죠. 피고인 박기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해외에 은닉한 전 재산을 국고로 몰수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박상무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나한테 이럴 수는 없다고. 박상무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지만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도관 2명이 박상무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박상무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비좁고 습기 찬 독방. 극심한 스트레스와 화병을 이기지 못한 박상무는 수감석 달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죠. 하지만 면회를 오는 사람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도 단 한 명 없었습니다. 결국 반신불수가 된 박상무는 쥐가 바닥을 기어다니는 차갑고 축축한 감방에 마비된 몸으로 누운 채 눈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죠. 과거 지훈이 얼음장 같은 철거촌 바닥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 밤보다 더 처참한 바닥이었습니다. 살려줘. 누구 없어. 제발. 박상무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차가운 감방 벽만이 메아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최고급 스파에서 샴페인을 기울이던 그 화려한 시절은 꿈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은 쥐 울음소리와 곰팡이 냄새뿐이었죠. 박상무를 배신했던 오비서 역시 과거의 범죄 혐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비서는 매일 교도소 노역장에 끌려나가 돌을 깨는 신세로 전락했죠. 한편 건강을 되찾은 태호는 태성그룹으로의 복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회사에서의 기억은 전부 악몽이에요. 저는 지훈이랑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태호가 담담하게 말했죠. 진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에게는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 번화가 한복판, 햇살이 쏟아지는 큰 건물 앞에 지훈과 태호, 그리고 강 노인이 나란히 서 있었죠. 번듯한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따끈한 국밥집, 2층과 3층은 넓고 환한 대형 장기 기원이었죠. 할아버지, 이거요. 지훈이 두 손으로 등기권리증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할아버지 거예요. 이 건물 전부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강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이 건물이 전부? 할아버지가 그날 밤 저를 안 주워줬으면 저는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장기를 안 가르쳐줬으면 아빠를 못 구했어요. 이건 제가 할아버지한테 꼭 갚아야 하는 거예요. 지훈이 강 노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 노인의 주름진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이 녀석이 정말. 강 노인이 말을 잇지 못하고 지훈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태호가 옆에서 강 노인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죠. 어르신, 제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됐다. 이 아이가 다 한 거지. 내가 뭘 했다고. 강 노인이 손사래를 치며 콧등을 붉혔습니다. 천재 소년의 스승이 운영한다는 소문이 퍼지며 기원은 개업 첫날부터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죠. 따사로운 봄 햇살이 가득 내리쬐는 기원의 넓은 마루. 최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새 장기판을 사이에 두고 지훈과 태호가 마주 앉았습니다. 열린 창문 사이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들어왔고 마루 위에는 햇살이 금빛 무늬를 그렸죠. 바로 그 시각 교도소 독방에서는 반신불수가 된 박상무가 차가운 바닥 위에서 몸을 뒤틀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천장을 올려다보는 흐릿한 눈동자에는 아무런 빛도 남아있지 않았죠. 따뜻한 햇살 아래 웃는 지훈과 쥐가 기어다니는 감방 바닥에서 신음하는 박상무. 두 사람의 모습은 이 세상의 인과응보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반상 위에 첫 술을 두었습니다. 자, 지훈아. 아빠가 한 수 둔다? 아빠, 오늘은 절대 안 봐줄 거예요. 지훈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장기야를 집어들었습니다. 6개월 전 찢어진 편지 위에 유품 장기야를 쾅 내려놓던 그날의 지훈과 같은 손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심에 찬 서늘한 눈빛이 아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7살 아이 특유의 맑고 천진난만한 미소가 얼굴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반짝이는 새 장기야를 반상 위에 경쾌한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장군, 제가 이겼어요, 아빠. 이제 아무도 우리 안 괴롭혀요. 태호가 장기판 너머로 손을 뻗어 지훈의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아빠와 아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기원 밖으로 퍼져나갔죠. 햇살에 물든 장기판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쳐지는 평화롭고 눈부신 풍경을 끝으로 아이의 위대한 대국은 짙은 감동의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나 싶지만 지훈이는 해냈습니다. 아빠를 구하겠다는 단 하나의 마음으로 거대한 악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죠. 연회장에서 쫓겨나도 깡패들에게 협박을 당해도 눈앞에서 아빠가 죽어갈 때도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가혹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지훈이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았던 박상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의 인생을 짓밟고 올라선 사람은 결국 자기가 밟았던 그 자리보다 더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쥐가 기어다니는 감방 바닥에서 몸 하나 뒤집지 못하는 그 최후가 인과응보라는 것을 오늘 사연이 똑똑히 보여주었죠. 얼어 죽을 뻔한 아이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어준 강 노인의 따뜻한 손길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울 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지훈이가 강 노인에게 건물을 선물하는 그 장면에서 가슴이 뭉클해지셨을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훈이의 사연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하늘은 착하게 사는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의 날씨가 어떤지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